동무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을는지 모른다. 나는 이 이야기를 부득이 시작하지 않지 못할 그런 동기를 갖게 되었다. 왜냐면 명렬군의 신변에 어떤 불행이 생겼다면 나는 여기에 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현재 그는 완전히 타락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타락을 거들어준 일테면 조력자쯤 되고만 포기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나의 변명만도 아닐 것이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동무 명렬군을 위하여 참다운 생애 기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로 4월 20일 햇날이었다. 내가 밤중에 명렬군을 찾아간 이유는 하지만 이유랄 건 없고 다만 잠깐 만나보고 싶었다. 그의 집도 역시 사직동이고 우리 집과 불과 50여간 산 거밖에 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찾아오는 일이 별로 없었다. 물론 나는 불평을 토하고 뚜덜거린 적이 없는 것도 아니나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눈 덮어두기로 하였다. 그 까닭은 그는 사람 대하기를 극히 싫어하는 이상스러운 성질의 청년이었다. 범상에서 거스러진 상태를 병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큰 병의 일종이겠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찾아가곤 하는 것이다. 방문을 밀고 들었으니 그는 여전히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방 한구석에 놓인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물론 난 줄은 알리라마는 고개 한번 돌려보는 법 없었다. 나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뭐 공부하니? 하고 말을 붙였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책상 위에서 영어 사전만 그저 만적거릴 따름이었다. 그 태도가 글자를 읽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주 안 읽는 것도 아닌 그렇게 몽롱한 시선으로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본다면 무슨 생각에 곰곰 잠기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남이 뭐래면 대답 좀 해라. 나는 이렇게 퉁명스리 말은 했으나 지금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라도 모를 빼는 아니었다. 권련에 불을 붙이고 나서 나는 혼자 소리로 오늘도 편지했나? 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나는지 내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네, 너 오길 지금 기다렸다. 하고 나를 이윽히 바라보고는 너에게 청이 하나 있는데 하며 도로 영어 사전께로 시선을 가져간다. 제 깐에 내가 그 청을 들어줄지 혹은 않을지 그게 미심하여 속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의향부터 우선 들어보자는 모양이었다. 나는 선선히 받으며 청이랄 게 뭐 있나? 될 수 있다면 해보겠지. 고맙다. 그럼. 하고 그는 불현듯 생기가 나서 책상 서랍을 열더니 언제 써두었던 것인지 피봉에 넣어 꼭봉한 편지 한 장을 내 앞에 꺼내놓는다. 그리고 흥분되어 더듬는 소리로 이 편지 좀 지금 좀 곧 전해다오 하고 거집한 애원이었다. 마치 이 편지를 지금 곧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큰 화라도 일듯이 그렇게 서두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동무에게 이런 편지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 미안한 줄은 안다 하고 그러나 너에게 이런 걸 청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 일는지 모르니 그쯤 소중히 여기고 충심으로 진력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너 그리고 답장을 꼭 말아가지고 오너라 하고 아까부터의 당부를 또 다진다.
그래. 나는 단마디로 이렇게 쾌히 승낙하고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의 의사에서 나온 행동도 아니거니와 또한 이 편지를 어떻게 처치해야 옳을지 그것조차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동무의 간곡한 소청이요. 그래, 마지못하야 받아들고 나왔을 그뿐이었다. 요사꾸라 때라 붐비는 밤거리를 호아 나려오며 나는 이 편지를 저쪽에 전해야 옳을지 어떨지 그걸 분간 못하여 얼뚤하였다. 우편으로 정성스러이 속달을 띄어도 수치거절이란 부전이 붙어서 돌아오고 하는 그곳이었다. 내가 손수 들고 갔다고 하야 끔뻑해서 받아줄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편지를 호줌에 넣을 생각도 않고 한 손에 그냥 떠받쳐 든 채 떠름한 시선으로 보고 또 보고 하였다. 여기가 나의 큰 과실을 는지 모른다. 애당초에 왜 딱 잘라 거절을 못하였는가 생각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컨대 내가 이 편지를 아무 군말 없이 들고 나온 것도 달리 딴 이유가 있을 듯 싶다. 다만 동무의 청이라는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히 나는 이걸 나에게 내놓을 때의 명렬군이 가졌던 야릇하게도 정색한 그 표정에 기가 눌렸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볕을 못 본 탓으로 얼굴은 누렇게 들떴고 손 안 댄 입가에는 스물셋으론 고지듣지 않을 만치 제법 검은 수염이 난잡히 뻗치었다. 물론 번이는 싱싱해야 할 두볼은 꺼지고 게다 연일 철야로 눈까지 퀭 들어간 말하자면 우리에 갇힌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웠다. 거기다 눈에 눈물까지 보이며 긴장이 도를 넘어 떨리는 어조로 이 편지를 부탁했던 것이다. 이걸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편지임을 알 것이다. 만일에 이 편지가 전대로 못 가고 본다면 필연 명렬군은 온전히 그냥 있지는 않으리라. 하여튼 나는 그걸 가지고 갈 곳까지 다다랐다. 내가 발을 멈춘 데는 돈이동 뒤 골목이었다. 바로 내 앞에 쳐다보이는 전등 달린 대문이 있고 그 옆으로 차들의 남영주라고 새긴 문패가 달리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아울러 가끔 노래가 흘러나오련만 대문은 얌전히 듣닫기였다. 나의 임무는 즉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다가서서 대문을 두드려 볼 용기가 나진 않는다. 이 편지가 하상 뭐길래 그가 탐탁히 받아주랴 싶어서이다. 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일이라 예외를 알 수 없고 그리고 한편 전인으로 이렇게까지 왔음에는 호기심으로라도 받아줄지 알 수 없다. 우선 공손히 받쳐나 보자 생각하고 나는 문 앞으로 바특이 다가서 본다. 그러나 서로 받아준다 치고 요망스리 뜯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내동댕이 친다면 그때 내 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아니 나보다는 이걸 쓰기에 정성을 다한 명렬군이 첫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여하간 일이라도 동무는 욕모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나는 다시 대문을 떨어져 저만치 물러선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 한 다음에 나는 딱 결정하였다.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래도 사직동을 향하여 올라갔다. 내가 명렬군의 집으로 막 들어가려 한제 등 뒤에서 갑자기 쟤 하고 누가 부른다. 돌아다 보니 저편 언덕에 그가 풀다님으로 서 있는 것이다. 아마
내가 그 길로 올 줄 알고 먼저부터 고대하고 서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사직공원으로 올라가며 전했니? 하고 조급히 묻는 것이다. 응. 하고 나는 코대답으로 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함을 깨닫고 잘 전했다 하고 명백히 대답하였다. 그래, 잘 봤디? 전 뭔데 사람이 보내는 걸 아니 받을까? 나는 이렇게 큰 소리로 하긴 했으나 대미쳐 그럼 답장은? 하고 묻는 데는 답장은 고만 얼떨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돌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조금 주저하다가 답장은 못 말아온 걸 하고 얼버무렸으나 그것만으로 또 부족할 듯 싶어서 가보니까 명주는 노름을 나가고 없더구먼. 그러니 그걸 보고 오자면 새벽 2점이 될지 넉 점이 될지 알 수 있어야지. 그래, 안짬재기를 보고 아씨 오거든 꼭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왔다. 하고 답장을 못맡아 온 그 연유까지 또박또박이 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그 집에 두고 온 그것만으로도 저기 만족한 눈치였다. 나의 바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쬐어 잡고는 고맙다 하고 치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눈 위에서 달빛에 번쩍거리는 그걸 보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죄가 헐할까 싶어서 나는 그에게 대하여 미안하다니보다도 오히려 죄송스러운 생각에 가슴이 끌밋하였다. 나는 쾌활히 그 등을 치며 맘을 조급히 먹지 말아라. 무슨 일을 밥 먹듯 해서야 되겠니? 저도 사람이면 언젠가 답장을 할 때도 있겠지. 답장? 하고 그는 숙인 고개를 들더니 그대로는 답장 안 한다. 그대로는 안 한다는 건 뭐야? 염려 마라. 언제든지 내 가서 직접 받아오마. 일상 덜벙거리다 패를 당하는 나이지만 또 객적은 소리까지 짓거려 놓았다. 내 딴은 잠시나마 그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나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로 말하면 나의 장담에 다시 희망을 품고 그럼 너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전해줄래? 그리고 이번에는 답장을 꼭 맡아오너라. 하고 다시 청한 것도 조금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물론 전부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한편 따져보면 명렬군도 그 일부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보통 승질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것이 얼뜬 생각하면 연앨런지도 모른다. 상대가 여성이요. 그리고 연일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쓴다면 두 말 없이 다들 연애라고 이렇게 단정하리라. 나는 이것은 결코 흔히 말하는 그 연애는 아니었다. 그 연애란 것은 상대에게서 향기를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다시 말하면 상대를 생건 그대로 요구하는 상태의 명칭이겠다. 그러나 그의 연애는 상대에게서 제 자신을 찾아내고자 거반 발광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에게는 제 자신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차 이야기하리라마는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상대에게 대들어 나를 요구하는 그런 궤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결코 연애가 아니라 하는 것이 가당하리라.
첫째로 그의 편지는 염서가 아니었다. 보건대 염서는 대개 상대를 꽃다웁게 장식하였다. 그의 편지는 상대의 추악한 부분이란 일일이 꼬집어 뜯어서 발견하는, 말하자면 태반이 욕이었다. 그러므로 상대는 답장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상대가 화류계의 인물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렬군보다는 5해가 우였다. 30이 가찹다면 기생으로는 한 고비를 넘은 시드른 몸이었다. 게다가 외양도 출중하게 남들리 두드러진 것도 없었다. 20 전후의 팔팔한 친구로는 도저히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다. 그럼 어째서 명렬군이 하필 그런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겠는가? 여기에 대하여는 나는 설명을 삼가리라. 우선 명렬군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명주를 처음 본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수운동 근처에서 오후 1시경이라고 시간까지 외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집에 일로 와야 봉익동을 다녀 나올 때 조그만 손대열을 들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화장 안 한 얼굴은 창백하게 바랬고 무슨 병이 있는지 몹시 수척한 몸이었다. 눈에는 수심이 가득히 차서 그러나 무표정한 낯으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훑혀안고는 땅이라도 꺼질까봐 이렇게 찬찬히 걸어 나려오는 것이었다. 그 모양이 세상 고락에 몇 벌 씻겨 나온, 따라 인제는 삶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었다. 명렬군은 저도 모르고 물론 따라갔다. 그 집에까지 와서 안으로 놓쳐버리고는 그는 제 넋을 잃은 듯이 한참 멍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날 밤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매일 한 장씩 보내었다. 그러나 답장은 한 번도 없었다.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넘어도 역시 답장은 없었다. 그럴수록 그는 초조를 품고 더욱 열심히 편지를 띄었다. 밤은 전수히 편지 쓰기에 허비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우중충한 방에서 이불을 들쓰고는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였다. 밤을 새운 몸이라 까우러져 자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대개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는 그 다음 밤이 되기를 기다리었다. 그전에도 가끔가다 망령이 나면 이런 버릇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렇게까지 장구히 계속되기는 이때가 시초이었다.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사람은 아마 극히 슬펐을 때 가장 참된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 요즘에 와서 명렬군은 생의 절망, 따라 우울의 절정을 걷고 있었다. 그의 환경을 뒤집어 본다면 심상치 않은 그 행동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마는 거기 관하얀 추후로 밀리라. 내가 어쩌다 찾아가 들여다보면 그는 헐없이 광인이었다. 햇빛 보기를 싫어하는 그것 말고라도 거칠어진 얼굴이며 안개 낀 그 눈매, 누가 보든지 정신병 환자이었다. 거기다가 방까지 역시 우울하였다. 남쪽으로 뚫린 들창이 하나 있기는 허나 검은 후장으로 가려 광선을 콱 막아버렸다. 그리고 담배 연기로 방 안은 꽉 찼다. 나는 그를 대할 적마다 불길한 예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커다란 쇳덩어리가 그를 향하고 차츰차츰 날아오는 듯 싶었다. 언제이든가 그는 그대로 있지 않으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였다.
하루는 나는 마음을 딱하게 먹고 찾아갔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계집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만큼 남의 편지를 받았으면 서로 쓰기가 싫다 하더라도 답장 한 장쯤은 함직한 일일 게다. 얼마나 도도하기에 무턱대고 편지만 집어먹는가. 당장에 가서 그 이유를 캐보고 싶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답장 하나 맡아다가 주고 싶었다. 날이 어두웠으나 아직 초저녁이었다. 그렇건만 대문은 그때도 꼭 닫기어 있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우렁찬 소리로 일어나라 하였다. 기생집에 오기에 꼴은 초라할 망정 음성까지 죽어질 건 없었다. 다시 커다랗게 그러나 위험이 상치 않도록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그제서야 안에서 인기가 나더니 문이 열리었다. 그리고 한 30여 세 되어 보이는 여편네가 고개를 내어밀어 나의 아래오를 쓱 훑더니 누길 찾으서요? 하고 묻는 것이다. 걸걸한 목소리가 이 집의 안짬재기인 듯 싶었다. 이런 때 명주 있나? 하고 어줍댔으면 혹 통했을지도 모른다. 원체 숙백이라 기생집의 예의는 조금도 모르므로 저 남영주 선생 좀 만나러 왔소 하니까 그는 공연스리 눈살을 접더니 노름 나가셨어요. 이렇게 토라지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긴 소용도 없는 말이나 미처 어디로 나갔소? 하고 다 묻기도 전에 문을 탁 닫아버리고는 모르겠어요. 하고 만다. 이럴 때 번이는 웃고 말아야 할 것이나 나는 짜증 약에 올랐다. 문짝을 부숴버릴까 하다가 결국에는 인젠 죽어도 기생집엔 다시 안 오리라고 결심하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리로 그 길로 희행하게 명렬군을 찾아갔다. 나는 분김에 사실을 저저히 설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욕받다 하고 고를 내었다. 하기는 그가 가라고 했던 것도 아니건만. 그리고 말을 이어서 기생집에 있는 것들은 전수히 사람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람다운 점이 있다면 보름씩이나 편지를 받고도 답장 하나 안 할 리 없다. 거기서도 너를 전혀 사람으로 치질 않는다. 생각해 보아라. 네가 뭐길래 기생이 너를 보고 끔찍이 여기겠니? 이 땅에는 너 이외에 돈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유복한 사람이 하다하다. 기생이란 그들의 소유물이지 결코 네가 사랑하기 위하여 생겨난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고 아까만 하더라도 그 계집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보아라. 내가 만일 주단을 흘리고 갔더라면 어서 들어오라고 온 집안이 끌어나와서 야단일 게다. 이것들이 그래 사람이냐?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그는 쓴낯을 하고 없으니까 없다 했겠지. 설마 널 땄겠니? 없긴 뭘 없어. 하고 소리를 빽질렀다. 그리고 또 기생도 기생 나름이었다. 그것도 젊다면이언니와 나이 이미 30을 바라보는 늙은이다. 이걸 뭘 보고 정신이 쏠리는가. 이런 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장난임을 다시 명백히 설명을 하여주고 오늘부터 편지를 끊어라. 허구 많은 계집애 어디 없어서 그까진걸. 너는 모르는 소리야. 그는 이렇게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의 말을 회피하다가
차라리 송장을 연모하는 게 옳겠다. 하고 엇먹는데 고만 불끈하야. 듣기 싫다. 하고 호령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쏘아보는 그 눈이 단박 벌겋게 충혈되었다. 나는 그에게 더 충고해야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 말다툼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오히려 다행히 여기고 그대로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었으니 그 다음번 내가 편지를 전하러 갔다가 대문도 못 두드려 보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 전혀 나의 과실만도 아닐 것이다. 그러다 나는 그를 탓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머릿속에 따로의 저의 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와 같이 생의 절망을 느끼고 죽자 하니 움직이기가 군찮고 살자 하니 흥미 없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그가 지극히 존경하는 한 여성이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여성을 저쪽에 끌어내놓고 연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명주는 우연히 그 여성의 모형이 되고 말았을 그뿐이었다. 내가 명렬군을 알게 된 것은 고보 때이었다. 그는 같은 나이에 비하면 숙성한 학생이었다. 키가 훌쩍 크고 넓적한 얼굴을 가진 학생이었다. 말을 할 때는 좀 덜하나 선생 앞에서 책을 낭독할 적이면 몹시 더듬었다. 그래 우리는 그를 말더듬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그 대신 그는 말이 드문 학생이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그를 비겁하게도 생각하였다. 왜냐면 그는 여럿이 모인 곳에는 안 갈야 하고 비슬비슬 피하는 소년이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운동장에 나려가 철봉을 하고 땅 제조를 하고 하였다. 마는 점심시간 같은 때 전교 학생이 몰려나와 놀게 되면 그는 홀로 잔디밭으로 돌고 하였다. 물론 원족이나 수학여행을 갈 적이면 그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라도 빠지려 하였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별난 소년이었다. 그리고 매일 성적이 불량하였다. 특히 4, 5학년에 이르러서는 과정낙제가 자리를 잡을 만치 불량하였다. 선생의 말을 빌면 재조가 있다고 그 재조를 믿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나 제 재조를 믿는 것도 다소 학과를 염두에 두는 사람의 말이겠다. 그는 학과에 흥미만 없을 뿐 아니라 우선 학교와 정이 들질 않았다. 그 증거로 1년간의 출석 통계를 본다면 그는 학교에 나온 일수가 3분지 2가 못 되었다. 담임 선생은 화가 나서 이따위 학생을 처음 보았다 하고, 자, 눈으로 보아라. 이게 학교 다니는 놈의 출석부냐? 하고 코 밑에다 출석부를 들여대고 하였다. 그러면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덤덤히 섰을 뿐이었다. 그 언제인가 남산에서 나는 그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그날은 그가 숭숭거리는 바람에 나도 결석하였다. 우리는 남산으로 올라와 잔디밭에 누워서 책보를 비웠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짓거리다가 무슨 이야기 끝에 마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그가 묻는 것이다. 왜 마적이 되고 싶으냐? 아니, 글쎄 말이야. 되려면 되겠지 뭐. 그까진 마적 좀 못 되겠니? 에? 그까진 마적이 뭐야? 하고 그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부인하더니 너 마적이 신승한 게다. 좀채 사람은 못하는 거야. 씩씩하게 먹고 씩씩하게 일하고 좀 좋냐? 난 딜해준 데도 안 간다. 누가 딜해주긴 한다디? 사람을 안 들이면
준 죽지 않나? 그러게 새 단원이 필요할 땐 모집 광고를 낸단다. 하고 양복 옷 토주머니를 뒤지더니 손바닥만하게 오린 신문지 쪽지를 나에게 내주며 자, 봐라. 한다. 내가 받아들고 읽어보니 그것은 마적단의 모집 광고를 보고 물 건너 어떤 중학생 셋이 만주로 갔다가 신의주 군방에서 붙들렸다는 기사였다. 나는 다 읽고 나서 도로 내어주며 그까지 마적이 돼? 하고 콧등으로 웃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한 서너 차례 마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이걸 보면 그는 참으로 마적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를 괴망스럽다고 하였으나 이제와 보면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그는 어려서 양친을 다 이어이었다. 그리고 제풀로 돌아다니며 눈칫밥에 자라난 소년이었다. 그러면 그의 여민증도 여기에 뿌리를 박았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었다. 주색에 잠기어 밤낮을 모르고 남봉꾼이었다. 그리고 자기 일신을 위하여 10사람의 가족이 희생을 하라는 무지한 폭군이었다. 그는 아무 교양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 다만 그의 앞에는 수십만의 천량이 있어 그 폭행을 조장할 뿐이었다. 부모가 물려주는 거만의 유산은 무릇 불행을 낳기 쉽다. 더욱이 25, 6에 아무 의지도 신념도 없는 청년에 있어서는 더 잃을 말 없을 것이다. 그도 이 예에 벗어지지 않았다. 그는 한 달씩 두 달씩 곡기도 끊고 주야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집안으로 기생들을 훌몰아들이어 가족 앞에 드러내놓고 음탕한 장난을 하였다. 한 집으로 첩을 두세씩 끌어들여 풍파도 일으켰다. 물론 그럴 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치가를 하고 어쩌고 하기가 성이 가신 까닭이었다. 그는 오로지 술을 마시고 계집과 같이 누웠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귀치 않았다. 몸을 조금 움직일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머리는 쓰지 않았다. 하물며 가정사에 이르러서랴. 가족이 알아들어 누워도 약한 첩 없고 아이들이 신이 없다 하여도 신 한 켤레 순순히 사주지 않는 그런 위인이었다. 술도 처음에는 여러 친구와 떠들고 취하는 맛에 먹었다. 그러나 하도 여러 번 그러는 동안에 그것만으로는 취미가 부족하였다. 그는 신압으로 주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정을 몇 번 하다가 흥이 지으면 저 주정을 하고 여기에 또 물리면 그 다음 것을. 이렇게 점점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는 그 주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집안 세간을 부시고 도끼를 들고 기둥을 패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일일이 잡아가지고 폭행을 하였다. 비녀 쪽을 두 손으로 잡고 그 모가지를 밟고 서서는 머리를 뽑았다. 또는 식칼을 들고는 피에 달아나는 가족들을 죽인다고 쫓아서 행길까지 맨발로 나오기도 하였다. 젖먹이는 마당으로 내판개쳐서 소동을 일으켰다. 혹은 아이를 우물 속으로 집어던져서 까무러친 송장이 병원을 갔다. 이렇게 가정에는 매일같이 아우성과 아울러 피가 흘렀다. 가족을 치다 이내 물리면 때로는 재팔까지 이로 물어뜯어서 피를 흘렸다. 이러길 1년이 12달이면 11달은 계속되었다. 가장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면 가족들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떨고 있었다. 왜냐면 언제 그 손에 죽을지 그것도 모르거니와
우선 아픔을 이길 수 없는 까닭이었다. 그들은 순전히 잔인무도한 이 주정꾼의 주정바지로 태어난 일종의 장난감들이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따뜻한 애정도, 취미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술과 음행, 그리고 비명이 있을 따름이었다. 명렬군은 유년 시절을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뻔질나게 마룻구녕 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덜덜덜덜 떨어가며 가슴을 죄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언제나 저 자식이 죽어서 매를 안 만나 하고 한탄하였다. 먼 촌일가가 이것을 와보고 딱하게 여기었다. 이렇게 해선 공부커녕 죽도 글렀다 생각하고 명렬이에게 분재를 해주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따로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온 되겠나? 하고 충고하였다. 형은 이 말을 듣더니 염려 마슈. 내가 어련히 알아차려서 하려고 하고 툭 차버렸다. 그리고 같이 술을 잔뜩 먹고는 나중에는 분재 운운하던 그 일가를 목침으로 후려갈겨서 이를 둘이나 분질렀다. 명렬군은 그 형님에게 마땅히 분재를 해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욕심이 과한 그 형은 분재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서 펄쩍 뛰었다. 일찍 분재하면 사람 버려. 나처럼 되면 어떡하니? 너는 공부 다 하고 느죽해서 살림을 내주마. 이것이 분재 못하는 그의 이유이었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도 10년이 채 못 되어 기울게 되었다. 서울서 살던 형이 명렬군을 그의 누님에게 떠맡기고 시골로 나려갈 때는 불과 몇백 석의 땅이 있었을 뿐이었다. 명렬군이 차차 장성할수록 그 형에게는 성가스러운 존재였다. 좋은 소리로 그를 서울로 떼내던지고 저희 식구끼리만 대대의 고향인 그 시골로 나려가고 만 것이었다. 이것이 명렬군이 고보를 졸업하고 동경을 갈려 했으나 집에 승낙이 없어서 그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놀고 있었던 때의 일이었다. 이렇게 형의 손에서 길을 못 피고 자란 그는 누님한테로 넘어오게 되었다. 따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이 그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누님도 그의 기대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아직 32세의 젊은 과부이었다. 14살에 시집을 가서 10년이나 넘어 살다가 쫓기어왔던 것이다. 돈 있는 친정을 둔 세댁만치 불행한 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를 괴롭히기에 잣다른 구실이 얼마든지 많았다. 썩도록 돈을 묵히고도 시집 하나 살릴 줄 모른다는 은근한 이유로 그도 역시 쫓기어 오고 만 것이다. 그러나 친정에 와도 반기어 그를 맞아줄 사람은 없었다. 가장인 오빠라는 작자는 매일같이 매만 딸이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출가회인이 친정밥 먹는다고 머리를 터치어 거리로 내쫓았다. 이런 풍파를 겪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근근히 얻은 것이 직업이었다. 그리고 방 한 간을 세를 얻어 그 월급으로 단독 살림을 시작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아무 소생도 없었다. 그 좁은 방에서 남매가 지나다가 이 집으로 온 것은 그 후 1년이 썩 지나서이다. 시골 간 형이 아우의 입을 막기 위하여 사직동 꼭대기다 방 둘 있는 조그만 집을 전세를 얻어준 것이 즉 이 집이었다. 그리고 둘의 생활비로는 누님의 월급이 있을 뿐이었다.
누님은 경무과 분실 약복부에 다니는 직공이었다. 아침 6시쯤에서 가면 오후 5시에 나오고 하는 것이다. 일공이 70전쯤 되므로 한 달에 공일을 제하면 한 19원 남짓하였다. 그걸로 둘이 먹고 쓰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약한 젊은 여자에게 공장살이란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공장에 다닌 지 단 5년이 못 되어 그는 완연히 사람이 변하였다. 눈매는 허황하게 되고 몸은 바짝 파랬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본다면 대뜸 저 사람이 미쳤나? 할 만치 그렇게 그 언사와 행동이 해괴하였다. 번이도 그는 승질이 급하고 변덕이 쥐끌듯 하던 사람이었다. 거기다 공장에서 얻은 히스테리로 말미암아 그는 제 승리를 제가 걷잡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이다. 거기 대하얀 또 따로이 말이 있으리라마는 여기서는 다만 그가 성한 사람이 아니란 것만 알면 고만이다. 낮 같은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깜빡 졸 적이 있다. 그러나 삐끗하면 엄지손가락을 재봉틀에 박는다마는 뺄 수도 없고 그대로 서서 쩔쩔매는 것이다. 그러면 감독은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고 좋으니까 그렇지 하고 눈을 부라린다. 혹은 뒤를 보러 갔다 늦을 적이 있다. 감독은 수상히 여기고 분하게 쫓아온다. 그리고 잡은 창문을 열어 제친 뒤 자로다 머리를 따리며 알갱이를 세고 있는 거야? 하고 또 호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치받치는 서름과 분노를 꾹꾹 참지 않을 수 없다. 감독에게 말대꾸하는 것은 공장을 고만두는 사람의 일이었다. 또는 남자들 틈에서 일을 하는지라 남녀 관계로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뜩비뜩 건드리는 놈도 있고 마주대고 눈을 흘기는 놈도 있었다. 혹은 빈정거리는 놈에 쌈을 거는 놈까지 있었다. 그렇다고 사내와 공장에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니 그는 역시 참을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다. 업신받는 이 분통을 꾹꾹 참아오다가 그것을 집에 와서야 폭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만만하고 그리고 양순한 동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자기가 애면글면 장만해 놓은 그릇을 부시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 내가 널 왜 밥을 먹이니? 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때로는 네가 뭐길래 내가 이 고생을 하니? 하기도 하고 이놈아 내 살을 긁어먹어라 하고 악장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펄썩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어 엉엉 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동생에게 대한 서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생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미안쩍은 생각이 날 뿐 아니라 등줄기에 소름이 쭉 끼치고 하는 것이다. 누님은 날이면 날마다 동생을 들볶았다. 아무 트집도 없이 의뢰이 할 걸로 알고 그대로 들볶았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휴 하고 돌리고는 마음을 진정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은 말하자면 그 밥을 얻어먹고 그의 분풀이로 사용되는 한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누님이 기실 악독한 여자는 아니었다. 앞이 허전하다 하야 그는 시골에서 어린 계집애를 엇달로 데려다가 기르고 있었다. 결코 동생이 있는 것이 원수스러워 그럴 리는 없었다. 동생이 이리로 오는 당시로만 하여도 누님은 퍽 반색하였다. 밤이 깊은 겨울이건만 그는 손수 와서 책과 책상
금침 등을 머리에 이고 오며 너 이런 걸 잊지 말아라 하고 아우를 명심시키었다. 형님에게 서름받든 생각을 하고 너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히 되어라. 혹은 그까진 재산 떼준대도 받지 말어라. 더럽다. 이렇게 동생이 굳은 결심을 갖도록 눈물 머금은 음성으로 몇 번 당부를 하고 했던 것이다. 자기 딴은 부모 없이 자란 아우라고 끔찍이 불쌍하였다. 동생도 빙판으로 그 뒤를 따라오며 감개무량하여 한숨을 후 쉬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닷새가 못되어 그 병의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명렬군이 입대까지 살아온 그 주위의 윤곽이었다. 그러면 그는 살아나가려는 의욕이 없었던가 하고 이렇게 의심할지도 모른다마는 그도 한계의 신념이 있었고 거기 따르는 노력을 가졌었다. 우선 그 증거로 그는 명주라는 기생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누님을 영원히 재우고자 무서운 동기를 가졌던 것도 역시 그가 살아나갈 길을 찾고 있던 한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차차 알 것이다. 그의 우울증을 타진한다면 병의 원인은 여러 갈래가 있으리라. 마는 그 근본이 되어 있는 원병은 그는 애정의 줄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의 줄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나에게 어머니가 난 보고 싶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부르짖었다. 나이찬 기생을 그가 생각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으리라. 즉 어머니로서 동무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명주가 그에게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로는 그것까지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사람 같지 않은 기생이니 그를 위하여 하루라도 일찍이 단념하여 주기만 바랬다. 거짓말을 하고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내가 저녁을 먹고 있으려니까 여기 아저씨 기서요? 하고 낯익은 소리가 나는 것이다. 얼른 미닫이를 열고 내다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명렬군의 쇳조카였다. 왜? 우리 아저씨가요.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 조그맣게 접은 종이쪽을 내준다. 받아들고 펴보니 그건 간단히 좀 왔다 가지 못하겠니? 이런 사연이었다. 마침 밥상을 물리려 하던 때이므로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따라서 슬슬 나섰다. 아저씨 지금 뭐하디? 늘 아파서 앓으서요. 하고 선희는 가엾은 표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속이 불안스러웠다. 나를 오라는 그 속을 대충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의 누님은 마루 끝에서 약을 데리고 있었다. 벽과 뒷간 사이가 불과 칸 반밖에 안 되는 좁은 집이었다. 수채가 개붙고 장독이 개붙고 하였다. 뜰이라는 것은 마루와 장독 그 사이에 한 평 반가량 되는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깜찍한 마당이었다. 그 마당가에 하얀 잎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걸 보면 오늘도 그 병이 한 차례 지난 모양이었다. 아마 저녁을 하려다가 그대로 퍼내던진지도 모른다. 그는 나를 보더니 걔가 알아요 하고 언짢은 낯을 하는 것이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글쎄, 무슨 병일까요? 혹 몸살이나 아니야요? 하고 물으니까 그는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하고는 통이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밤낮 앉기만 해요. 아마 내가 하고 미처 말끝도 맺기 전에 행주 치맛자락을 눈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몇 번 훌쩍훌쩍 하더니 내가 야단을 좀 쳤더니 아마 저렇게 병이 나에게 이렇게 하소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병이 한 차례 지난 뒤에는 극히 온순한 여자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자기가 들볶아서 동생이 병이 난 줄로 아는 모양이었다. 나는 위안시키는 말로 염려 마십시오. 봄이 돼서 몸살이 났겠죠. 하고는 거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를 오라고 고대 불렀으나 물론 인사도 하는 법 없었다. 가삼칠레의 뜬 눈으로 천장만 뚫어보고 있을 뿐이었다. 헐떡한 얼굴이며 퀭한 눈이 며칠 전만도 더 못한 것 같았다. 창백한 손등에는 파란 심줄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그리고 얼굴에는 무거운 우울에 쌓여 괴로운 빛이 보이었다. 나는 첫눈에 그가 재버릇 이외에 다른 병이 있음을 알았다. 얼마 바라보다가 너 어디 아프냐? 하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듯 하더니 입맛으로 다셔버린다. 어딘가 몸이 몹시 괴로운 눈치였다. 낯을 잔뜩 찌푸리고는 역시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디 아파? 하니까 하고 입속으로 대답하다가 어디가? 등이 좀 결린다. 하고 그제서야 그는 내게로 시선을 가져온다. 마는 사실 등이 결린 것은 아니었으리라. 그때 나는 등이 왜 결리는가 싶어서 그럼 병원을 좀 가봐라. 병이란 애전에 고쳐야지. 하고 객적게 권하였다. 여기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로 낯을 찌푸려가며 끙끙 앓을 따름이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는 나의 둔감을 딱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누님이 짜서 들고 들어온 약을 그는 요강에 부었다. 그러고 빈 대접을 온묵으로 쓱 밀어버렸다. 마치 그 약을 받아먹는 것이 큰 모욕이나 될 듯 싶었다. 누님이 이걸 목격하여 봤다면 또 분란이 일었으리라. 그가 나아간 담의 일이라 그대로 무사하긴 하였다. 이걸 본다면 그는 이때부터도 누님에게 역심을 잔뜩 품고 있었음이 확실하였다. 이윽고 그는 나를 향하여 미안하지만 너 한 번만 더 갔다 올래? 하고 나직이 묻는 것이다. 어딜 갔다 오는 겐지 그것은 묻지 않아도 화난 일이었다. 그래라 하고 선뜻 대답하였다. 하니까 그는 자리 밑에다 손을 디밀더니 편지 하나를 꺼내어 내 앞으로 밀어놓는다. 답장을 꼭 맡아오너라. 그래. 두말 없이 나는 편지를 들고 나섰다. 답장을 맡아오겠다 한 전일의 약속도 있거니와 첫때 이날 분위기에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 무엇보다 미안하였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답장을 맡아오리라고 결심하였다. 내가 여기에 가는 것은 지금이 세 번째다. 한 번은 안잠재기에게 욕을 당하고 또 한 번은 편지를 전하러 갔다가 대문도 못 열어보고 그냥 왔다. 한 번도 원당자를 만나본 일은 없었다.
사람이 가서 애걸을 하는데야 답장 하나 안 써줄 리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종로를 향하여 나려오다가 요, 이 얼마만인가? 참 오래간만인걸 하고 박인석 군을 만났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고보의 동창이었다. 지금은 보전법과까지 마치고 전당포를 병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렁저렁 인사를 마치고 해지려니까 여보게 내 자네에게 의논할 말이 좀 있는데 하고 고옆 찻집으로 끄는 것이다. 돈푼 좀 있다고 자네 여보게 어쩌고 하는 꼴이 좀 안 이꼬웠다. 허나 의논이라니까 나는 의논이 무슨 의논일까 하고 되물었다. 그는 우좌스리 홍차 둘을 시키더니 자네 요새는 뭐하나? 하고 나에게 묻는 것이다. 할 거 있나? 밤낮 놀지.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해. 그는 큰일이나 난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뜬다. 이것도 어디다 쓰는 수작인가 싶어서 그럼 안 돌면 어떡하나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지 놀면 쓰나 하고 제법 점잖이 훈계를 하는 것이다. 나는 모욕당한 자신을 느꼈으나 꾹 참고 차를 마셨다. 그도 차를 몇 번 마시더니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낸다. 산지 얼마 안 되는 듯 싶은 듯 누런 시계에 누런 줄이었다. 시간이 늦었구먼. 시간이 안 늦었으면 극장에 같이 갈려 했더니 하고 뽐을 내는 것이다. 실상은 극장이 아니라 새로 산 그 시계를 보이고 싶었다. 자네 취직 하나 안 하려나? 뭔데? 하고 쳐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놈을 유치원에 넣었더니 숫째 가기 싫어한단 말이지. 응석으로 자라서 애미의 품을 못 떨어져. 그래, 자네더러 와서 같이 데리고 좀 놀아달란 말일세. 일테면 가정교사지. 하고 나의 눈치를 쓱 훑어보고는 자네의 의향은 어떤가? 친구 보고 제 자식하고 놀아달라는 건 말이 좀 덜 된다. 단정 맞은 놈 하고 속으로 노했으나 그러게 고마워해 하고 활활히 받았다. 왜냐면 나에게 문득 한 생각이 있어서이다. 이 친구는 고보 때부터도 기생집에 출입이 잦았던 청년이었다. 기생집에 대한 이력은 맹문동인 나보다 훨씬 환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럼 이 박군을 사이에 두고 답장을 맡아오는 것이 손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박군, 요새도 기생집 잘 다니나? 하고 물으니까 벼랑간 기생집 얘기는 왜? 아니, 글쎄 말이야. 어쩌다 친구에 얼리면 갈 적도 있지. 그래, 기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나?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사랑을 먹고 사랑하는 기생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오라, 그럼 기생에게 연애 편지를 하는 사람도 있겠네 그래? 그야 덜어 있지. 그럼 답장 쓰기에 바쁘겠구먼. 답장이라니 하고 당치 않은 소리란 듯이 나를 쏘아보더니 기생이 어디 노름채를 걸고 요릿집으로 불러서 뚱땅거리면 흥이 나고 다 이러지만 그까진 답장은 왜 쓰나?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기생이란 어디 그런 답장 쓰려고 나온 겐가? 이렇게 또박이 깨치워준다.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럴 것도 같다. 전일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조금도 다름없었다. 요담 또 만나세. 나는 간단히 작별을 두고 거리로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편지는 영영 답장은 못 받고 마는 것이다.
안 쓰는 답장을 우격으로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받아보기조차 끓이는 이 편지의 답장을 바라는 것은 좀 과한 욕망이겠다. 기생은 반드시 요릿집으로 불러서 만나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이럴까 저럴까 하며 머뭇거리다 한 계책을 품고 우리 집으로 삥 올라갔다. 내 방으로 들어와 나는 주머니에 든 편지를 꺼내었다. 그리고 실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았다. 남영주 선생께 날 사이 기체 안녕하시옵나이까. 누차 무람 없는 편지를 올리어 너무나 죄송하외다. 두루 용서하여 주시옵기 엎드려 바라나이다. 선생이시여, 저는 하나를 여쭈어 보노니 당신에게 기쁨이 있나이까? 그리고 기꺼웁게 명랑하게 웃을 수 있나이까? 만일 그렇다 하시면 채경을 앞에 두고 한번 커다랗게 웃어보소서. 그 속에 비추있는 얼굴은 명랑한 당신의 웃음과 결코 걸맞지 않는 참담한 인물이오리다. 그 모양이 얼마나 추악한 악착한 꼴이라 하겠나이까. 선생이시여, 그러나 당신은 천행이 웃으실 수 있을지 모르외다. 왜냐면 당신의 그 처참한 면상은 분이 덮었고 그리고 고운 비단은 굳은 그 고기를 가리웠기 때문이외다. 귀중한 몸을 고기라 하와 신뢰됨이 많음을 노여워 마소서. 당신의 몸은 먹지 못하는 주체궂은 고기 덩어리외다. 그리고 저의 이 몸도 역시 먹지 못하는 굳은 고기 덩어리외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아시나이까? 그러면 당신은 극히 행복이외다. 저는 저를 모르는 등신이외다. 허전한 광야에서 길 잃은 여객이외다. 선생이시여, 저에게 지금 단 하나의 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어려서 잃어버린 그 어머님이 보고 싶사외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어 저의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한껏 울어보고 싶사외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이미 없노니 어찌하오리까. 선생이시여, 당신은 슬픔을 아시나이까? 그렇다면 그 한쪽을 저에게 나누어 주소서. 그리고 거기 따르는 길을 지시하여 주소서. 여기에다 일부의 서명을 한 것이 즉 그 편지였다. 글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요전번 내가 넣고 왔던 그 편지와 사연은 일반이었다. 이 글의 내용이 기생에게 통할까? 나는 이렇게 의심하였다. 그리고 여고에 다니는 나의 누이 동생을 불러서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쓰라 하였다. 유명열 선생전 답상서. 그동안 기체 안녕하옵신지 궁금하오며 10여 sak을 연하여 주신 글월은 무한 감사하오나 화류계에 떨어진 천한 몸이오라 그 뜻 알 길 막연하와 이루 답장치 못하오니 이가삼 답답 측량 없사오며 하물며 전도 양양하옵신 선생의 몸으로 기생에게 이런 편지를 쓰심은 애통할 바 크다 하겠사오니 하루바삐 끊어주시기 간절간절 바라옵고 겸하야 내내 건강하옵심 바라오며 이만 그치나이다. 4월 금음 남영주 상셔. 이런 답장에 필적이 여필이었다. 이만하면 그는 조금도 의심치는 않으리라. 물론 이때 나는 이 편지의 결과까지 생각하기에는 우선 당장이 급하였다. 아무 거침없이 들고 가서 그를 즐겁게 하여 주었다. 이 답장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든가 우리는
그걸 상상치 못하리라.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곧 뜯어보지 못할 만치 그렇게 가슴이 설레었다. 방바닥에다 그걸 나려놓고는 한참 동안 눈을 참은 채 그 흥분을 진정시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 손으로 다시 집어들고 뜯어보았다. 그는 다 읽은 뒤 억압된 음성으로 고맙다 하였다. 나는 양심에 찔리는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을 보는 것은 또한 나의 기쁨이라 안 할 수 없었고, 별소리를 다 한다. 고맙긴 하고 천연스리 받았다. 이렇게 하야 나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은 나는 그의 편지를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려도 그 답장을 부득이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잠옷 큰 것이었다. 편지가 오고 가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명주를 숭상하였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연모의 정을 떠나 완전히 상대를 우상화하게까지 되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개의 여성이 아니라 그의 나아갈 길을 위하여 빚어진 한 개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거기 따르는 비애는 그의 주위에 엉클린 현실이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끝없이 저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누님을 또한 끝없이 저주하였다. 누님은 그때 돈노이를 하고 있었다. 물론 한 19원밖에 안 되는 그 월급에서 5원, 10원 이렇게 떼어 빚을 놓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공장 사람에게 월수로 주었다. 하니까 그 나머지로는 한 달계량이 되질 못하였다. 그 결과는 좁쌀을 팔아들이고 물도 자기 손수 길어들이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고단한 몸을 무릅쓰고 반우진품을 팔기에 밤도 새웠다. 따라 가뜩이나 골병든 몸이 날로 수척하였다. 이렇게 그는 억척스러운 여자였다. 그러나 놓았던 빚은 마음대로 잘 들어오진 않았다. 돈 낼 때가 되면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으며 그대로 얼렁얼렁하고 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다음부터는 잘 낼게. 돈 좀 더 주. 다 개 있고 개 있는 거 어디 가겠수? 하고 그를 달랬다. 혹은 돈 좀 더 안 구워주면 그전 것도 안 내겠수. 하고 제법 대드는 우락부락한 남자도 있었다. 공장 안에서는 빚노이를 못한다는 것이 공장의 규칙이었다. 그걸 드러내놓고 싸움 형편도 못되거니와 한편 변덕이 많은 그라 남의 꼬임에 잘 떨어지기도 하였다. 돈을 내라고 몇 번 불쾌히 굴다가도 어느 겨를에 고만 홀깍 넘어서 못 받는 빚에다 덧돈까지 얹어서 보내고 하는 것이다. 그의 급한 승질에는 나중에 받고 못 받고가 그리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이 돈이 가서 늘고 불어서 큰 철량이 되려니 하는 생각만 필요하였다. 이렇게 그는 앞뒤 염량이 없이 그저 허벙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돈으로 말미암아 시집에서 학대를 당하였다. 그리고 밥으로 말미암아 친정에서 내어 쫓기었다. 또는 공장살이 몇 해에 얼마나 근고를 닦았는가. 얼른 한미천 잡아서 편히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는 입으로 가끔 어떤 사람은 200원을 가지고 빚노이를 한 것이 이태도 못해 3,000원짜리 집을 샀다는데? 이런 탄속이 나왔다. 그리고 밤에는 간혹가다 치마 속에 찬 큰 귀주머니를 꺼내었다.
거기에서 돈을 쏟아서 가장 애틋한 듯이 차근차근 세어보았다. 그동안 쓴 것과 받은 것을 따져보아 한 푼도 축이 안 나면 그제서야 한숨을 휘 돌리고 자는 것이다. 그러자 하루는 그 돈이 없어졌다. 그가 공장을 파하고 나와서 저녁밥을 하고 있던 때였다. 그는 손수 나아가 고기를 사고 파를 사고 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기쁜 낯으로 화로에 장을 안 치고 있었다. 물론 그 병이 한 차례 지난 뒤도 뒤려니와 그날은 오랜만에 빚놓았던 돈 5원을 받은 까닭이었다. 그는 곧잘 밥을 푸다가 말고 "여기 돈 누가 집어갔니?" 하고 째지는 소리를 하였다. 갑자기 벙문 투루에 놓여있던 돈을 보고서이다. 10전에서 고기 5전, 파 1전, 성냥 1전 이렇게 샀으니 반드시 3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2전뿐이었다. 대뜸 선의를 불러서 "너 여기 돈 1전 어쨌니?" 하고 묻다가 전 몰라요. 하고 얼뚤한 눈을 뜨니까 "2년? 몰라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아까 비지 장사에게 일전 준 것을 깜빡 잊었다. 그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자기 힘을 그것조차 잊기 잘하는 금망증이었다. 바른 대로 불라고 계집을 한참 치다가 그의 장작계피로 머리까지 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계산이 잘못됨을 알았다. 그는 터진 머리에 약을 발라주며 "너 이단부터 그런 손버르쟁이 하지 마라." 하고 멀수룩해진 자기의 낯을 그렁저렁 세웠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끄러운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때 동생이 나와서 자기의 역성을 들어 몇 마디 하야 주었으면 좀 덜 미안할 게다. 그런데 자기의 밥을 먹으면서 언제든지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것이 곧 미웠다. 그는 동생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다. 두레밥만 마루로 퍼가지고 와서 선희와 같이 정다히 먹었다. 그리고 문 닫힌 거는 방을 향하여 "어디 굶어 좀 보지. 사람이 배가 쪼로록 소리를 해야 정신이 나는 거야." 이렇게 또 시작되었다. 거는 방에선 물론 아무 대꾸도 없었다. 조금 사이를 두고 그는 다시 "학교를 그렇게 잘 다녀서 고등 보통학교까지 맞고 남의 밥만 얻어먹니?" 혹은 "형이 먹일 걸 왜 내가 먹인담? 아휴, 팔자가 늦으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하고 깐깐히 비우적거린다. 그렇다고 큰 음성으로 내대는 것은 아니었다. 부드러운 그러나 앙칼진 가시를 품은 어조로 "그래도 들뜯어 먹었니? 어이 내 뼈까지 긁어 먹어라." 하고 "아들 낳은 자식은 개아들이야." 하고 은근히 뜯는 것이다. 그는 동생을 결코 완력으로 들볶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은근히 빗대놓고 비아ං거리어 불안스럽게 구는 것이 동생을 괴롭히기에 좀 더 효과적인 까닭이었다. 완력을 쓰면 동생의 표정은 찜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배를 긁어 놓으면 그는 얼굴이 해쓱해지며 금세 대들듯이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도 누님에게 감히 덤비지는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 묘한 표정을 누님은 흡족히 향락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분노, 불만, 비애 이런 거칠은 심정을 가라앉히고 하는 것이다. 이만치 그는 뒤뭉그러진 승질을 가진 여자였다.
명렬군은 여기에서 누님을 몹시 증오하였다. 누님이 그의 앞으로 그릇을 팽개치고 대들어 옷가슴을 잡아뜯을 때는 그 병으로 돌리고 그대로 용서하였다. 그리고 묵묵히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는 이렇게 깐죽거리고 앉아서 차근차근 비위를 긁는 데는 그는 그 속에서 간악한 그리고 추악한 한 개의 악마를 보는 것이다. 단박 등줄기에 가 소름이 쭉 끼치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그의 누님을 치우고자 흠한 결심을 먹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만일 그가 단순히 누님을 미워만 하였더란들 일은 간단히 끝났으리라. 저주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끌고 왔음에는 여기에 따로의 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리에서는 누님을 뒤로 세놓고 젊은 기집이 어째 행동이 저렇게 황황해? 환장한 기집이 아니오. 그러니깐 그렇지. 아이, 미친년도 참 다보네. 이렇게들 손가락질을 하였다. 한번 두레박 때문에 동리에 분란이인 뒤로는 그를 꼭 미친 사람으로 믿었다. 그것도 그가 금방 물 한 통을 떠왔는데 그의 두레박이 간 곳 없었다. 물통은 마당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대문 밖에 있는 우물에 가 찾아보아도 역 없는 것이다. 이건 정연코 우물 옆에다 놓고 온 것을 물 들어왔던 다른 여편네가 집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우물에는 주야로 사람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두레박을 잃는 일이 펀펀하였다. 그는 잡은 참 대문 밖으로 나와 우물개를 향하고 어떤 년이 남의 두레박을 집어갔어? 하고 악을 쓰고는 이 동네는 도적년들만 사나? 남의 걸 집어가게? 이렇게 고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는 분하면 급한 바람에 되는 대로 내쏟는 사람이었다. 운물길에 모여 섰는 아낙네들은 물론 대노하였다. 아니 여보, 그게 말 따위요? 하고 꾸짖는 사람도 있고 누가 집어갔단 말이요? 동네 년들이라니? 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또는 이 동네는 도적년들만 있다? 너는 이년아 이 동네 년이 아니냐? 하고 악장을 치며 달겨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한나절 동안이나 아구다툼이 오고 가고 하였다. 그리고 동네는 떠나갈 듯이 소란하였다. 만일에 이날 명렬군이 나와서 공손히 사죄만 안 했더라면 봉변은 확실히 당할 뻔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레박은 벅해 놓인 물도구에 깨끗이 얹혀 있었다. 그 후로도 그는 여러 번 동네에 나와 발악하기를 사양치 않았다. 이럴 때마다 말 드문 동생은 방속에서 음 하고 아지 못할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그 누님을 악한 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명렬군이 한 번은 생각하기를 누님의 개신개신 벌어들이는 밥만 먹고 있기가 미안하였다. 그리고 직업을 암만 열심히 듣보아도 마땅한 직업도 역시 없었다. 아무거나 한다고 찾아다니다 문득 한 생각을 먹고서 누님, 내 내일부터 신문을 좀 배달해보리다. 같이 벌어들이면 지금보다는 좀 날 테니 아무 염려 마오. 하고 그 누님을 안심시켰다. 하니까 누님은 펄쩍 뛰며 예, 별소리 마라. 신문 배달이 다 뭐냐? 네가 몸이나 튼튼하면 모르지만 그런 걸 허니? 하고 말리었다.
왜 못하긴. 하루 한 번씩 뛰기만 하면 될걸. 그래도 넌 못해. 그것도 다 허는 사람이 있단다. 하고 좋지 않은 얼굴로 그저 앞만 말고 내가 주는 밥이나 먹고 몸 성에 있거라. 그럼 나에게는 벌어다 주는 것보다도 더 적선일 테니. 나중에야 어떻게 다 되는 수가 있겠지. 하고 도리어 동생을 위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3시간이 채 못 지나서 우연히 문틀에 머리를 딱 부딪고는 아이고 하고 내 왜 이 고생을 하나. 늙으니 자빠졌는 저 병친을 먹이려고? 어여 뼈까지 긁어 먹으라 이놈아. 하고 그 병이 또 시작되었다. 그러면 명렬군이 그 누님에게 아기를 잔뜩 품고 일본으로 노동을 하러 가야 할 때 굳이 붙들어 말린 것도 결국 그 누님이었다. 그는 말릴 뿐만 아니라 슬피 울었다. 내가 좀 심하게 했더니 그러니? 내 승미가 번이 망해서 그런 걸 옥 생각하면 어떡하니? 하고 자기의 승미를 자기 맘대로 못한다는 애소를 하고 난 네가 없으면 허전해 못 산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나와 같이 있자. 그럼 차차 내 살도리를 해줄 테니. 이렇게 눈물을 씻어가며 떠나려는 사람을 막았던 것이다. 이걸 본다면 명렬군에게 용단승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용단승 문제보다도 먼저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 떠나려고 뻗대다가 결국엔 저도 눈물로 주저앉고 만 것을 보더라도 알 것이다. 이러한 때면 그는 누님에게서 비로소 누님을 보는 듯도 싶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그 누님에게 아기를 품었던 자신이 끝없이 부끄러웠다. 마음이 성치 못한 누님을 떠내버리고 간다면 그의 뒤는 누가 돌보아 주겠는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님을 떨어져서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다시 고치어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누님에게 원수와 은혜를 아울러 품은 야릇한 동생이었다. 나는 참으로 이런 누님은 처음 보았다. 기껏 동생을 들볶다가도 어떻게 맘이 내키면 금세 빙긋이 웃지 않는가. 그리고 부모 없이 자라 불쌍하다고 고기를 사다 재먹이고 국수를 들여다 비벼도 먹이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좋다. 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만 말아야 가면 고만이다. 이슬비가 내리는 날 그 누님이 나에게 물통 하나만 사다 주기를 청하였다. 집에도 물통이 있긴 하나 하오래 쓴 것이라 밑바닥이 다 삭았다. 온물에 물을 길어 먹으려면은 반드시 새 물통이 하나 필요하였다. 물론 자기가 가도 되겠지만 여자보다는 사내가 가야 흥정에 덜 속는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우산을 받고 행길로 나섰다. 하나 그 근방에는 앞만 찾아도 철물전이 없었다. 종로에까지 나려와서야 비로소 물통 하나를 사들고 와서 그에게 거스른 돈과 내어주며 물통이 별로 좋은 게 없더군요. 하니까 잘 사셨습니다. 튼튼하고 좋은데요. 하고 물통을 안팎으로 뒤져보며 퍽 만족한 낯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중에 다녀온 나를 가엾단 듯이 바라보더니 아휴 신이 모두 젖었으니 절 어떡하서요 하고 매우 고맙다 하다가 이 얼마 주셨어요? 45전 주었습니다. 참 싸군요. 우리가 가면 60전은 줘야 삽니다. 그는 큰 횡재나 한 듯이 아주 기뻐하였다. 그러나 물통을 이윽히 노려보다가
그 낯이 점점 변하는 이상하였다. 눈가에 주름이 모이고는 그 병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그런 거와 같이 마른 입살에 사가품이 있는 것이다. 그는 물통을 땅에 그대로 탁 나려치더니 이년아 하고 마루 끝에 앉은 선희의 머리채를 잡는다. 선희는 점심을 먹고 앉았을 뿐으로 실상 아무 죄도 있을 턱 없었다. 몇 번 그 뺨을 치고 나서 이년아 밥을 먹으면 좀 얌전히 앉아 처먹어라. 기집애전이 그게 뭐냐? 하고 얼토당토하는 흉계를 하는 것이다. 나는 고만 까닭없이 불안스러워서 얼굴이 화끈 달았다. 알고 보면 그 물통에 한 군데가 오그러들은 곳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물론 나에게 그런 말이라도 했으면 나도 그를 모르는 배 아니겠고 얼른 바꿔다 주었으리라. 허나 그는 남에게 터놓고 자기의 불평을 양명히 말하려는 사람은 아니었다. 공연히 아이를 두드려서 은연중 나를 불안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 헐썩 더 상쾌하였다. 나는 이걸 말릴 작정도 아니요 또는 그대로 서서 보기도 미안하였다. 주밋주밋하고 있다가 거는 방으로 피해 들어갈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명렬군은 아직도 성치 못한 몸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 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가뜩이나 우울한 그 얼굴이 잔뜩 찌푸렸다. 그리고 음, 하고 신음인지 한거인가 분간을 모를 우렁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실로인즉 그는 선희가 누님에게 매를 맞을 적만치 괴로운 건 없었다. 선희는 날이 개이나 비가 오나 언제나 매를 맞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붙어 다녔다. 누님의 소리만 나면 그는 고양이를 만난 쥐같이 경풍을 하였다. 이렇게 길을 못 펴서 12살밖에 안 된 계집애가 그야말로 얼굴에 노란 꽃이 피게 되었다. 명렬군은 이를 칠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으나 그러나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는 그대로 묵묵하였다.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 이윽고 그는 자리 밑에서 그걸 꺼내놓더니 낭망하는 낯으로 이게 웬일인가? 글쎄? 하고 나는 깜짝 놀라며 얼떨떨하였다. 그것은 명주에게 갔다가 수치거절이란 쪽지가 붙어온 편지였다. 그 소인을 보면 어제 아침에 띄었다가 오늘 되받은 것이 확적하였다. 그동안 내가 며칠 안 왔었던 탓으로 이번 병폐가 생겼음은 물론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게 웬일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고는 답장까지 하던 사람이 안 받을 리는 없는데. 글쎄.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지 떨떠름하였다. 할 일 없이 나도 그와 한 가지로 고개를 숙이고는 그대로 덤덤하였다. 그러자 언뜻 그 언제이든가 한번 잡지에서 본 기생집 이야기를 생각하고 아 하고 비로소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아마 이런가 보다. 이렇게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기생의 어머니란 건 너 아주 승악한 거다. 딸이 연애 마두에서 바람날까봐 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받으려 하겠니? 말하자면 그 어머니가 편지를 안 받고는 도로 보내고 하는 거야. 하고 깨달은 듯 싶기에 그러게 편지를 하려면 그 당자에게 넌짓넌짓이 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의수 있게 꾸려대었다. 여기까지 말을 하니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대로 올고지 듣고 우편으로 붙인 편지를 후회하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그대로 안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그는 나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고 답장만 보면 고만이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상대에게 더 바라지 않았다. 그가 명주를 찾아간다거나 할 염려는 추호도 없을 터이므로 나는 그런 대로만 믿었다. 이날 밤이 이슥하여 명렬군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생각지 않았던 손님이라 좀 떨음이 바라보았다. 마는 하여튼 우선 방으로 맞아들여서 밤중에 웬일이냐? 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침착한 그리고 무거운 낯을 하고 앉아서 권련만 피고 있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여는 것이 너 나 좀 오늘 재워줄련? 그러려무나 하고 선뜻 받긴 하였으나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였다. 입고 온 걸 보면 동저고리의 풀대님이다. 마는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대로 두었다. 그는 자기의 가정사에 관한 일을 남이 물으면 낯을 찌푸리는 사람이었다.